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오늘 저는 심장을 파괴하는 상위 10가지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안타깝게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분들이 생명을 잃는 원인이 되고 있어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들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죠. 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심혈관 질환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음식이 문제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견들이 있죠. 심장병을 유발하는 음식에 대해 검색해보면 흔히 포화지방이 나쁘다, 이것이 LDL 콜레스테롤을 높여 심장병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버터, 코코넛 오일, 동물성 지방, 심지어 계란이나 유제품까지 피해야 한다고 말이죠. 사실 좋은 품질의 포화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분들이 오히려 심장병에 걸리지 않고 더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들도 꽤 많다는 거죠. 코코넛 오일이나 버터처럼 자연에서 온 안정적인 포화지방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패스트리나 비스킷 같은 가공식품들과 같은 경우 동물성 지방과는 다르게 주로 식물성 기름을 가공해서 만든 지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쁜 기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딱딱하게 만들기 위해 부분 수소, 첨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생기는 트랜스 지방이 정말 독성이 강해서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 특히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매우 해롭습니다. 처음부터 가공되고 변형된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고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심장질환의 진정한 원인을 좀 더 깊이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장질환이 손상된 혈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아주 중요한 통로인데 이 혈관에 손상이나 균열이 생기면 우리 몸은 이걸 고치려고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플라크가 쌓이거나 혈전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게 떨어져 나가면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혈관 손상은 왜 생길까요? 두 가지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우리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이지만 만성화되면 조직을 손상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세포와 조직을 녹슬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이 두 가지가 혈관을 손상시키는 주요 도구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영상에서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인슐린 저항성을 지목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우리 몸이 인슐린 신호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혈당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인데 이게 바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모두 유발한다고 해요. 실제로 인슐린 저항성은 심혈관 질환 합병증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물론 인슐린 저항성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닐 수 있어요. 독소, 스트레스, 그리고 나쁜 지방, 좋은 지방과 구별되는 같은 것들도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이 가장 큰 문제이고 인슐린 저항성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설탕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피가 잘 흐르게 하는 매끈한 통로와 같아요. 그런데 이 혈관 안에 염증이나 다른 문제로 인해 혈전, 즉 피딱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혈전이 만약 떨어져 나가서 피를 따라 흘러가다가 뇌처럼 중요한 곳에 혈관을 막아버리면 바로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혈관에 혈전이 생기기 쉽게 혹은 혈관 자체가 약해지고 손상되는 주요 원인이 바로 두 가지, 바로 우리 몸의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염증은 우리 몸이 외부 침입자나 손상에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지만 이게 만성적으로 지속되거나 과도해지면 오히려 정상적인 조직을 공격하고 손상시킬 수 있어요. 혈관벽에도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답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세포가 녹슬게 되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활성산소 같은 해로운 물질들이 세포와 조직을 손상시키는 과정이에요. 혈관 내피세포 같은 곳이 산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약해지고 손상되기 쉬워지죠. 이러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바로 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이고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고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러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반대로 늘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다음은 인슐린 저항성이 바로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는 여러 문제들의 원인 사슬의 시작점입니다.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가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입히는 도구라면 인슐린 저항성은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쁘다고 목록을 나열하기보다는 이 인슐린 저항성과 그 원인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질병이나 상태가 아니라 바로 신체의 적응인데 우리 몸이 우리의 생활 방식에 맞춰 일시적으로 발달시키는 적응이라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 인슐린 저항성이 가역적이라는 거예요. 특히 제2형 당뇨병의 경우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 당뇨병도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생활 방식을 바꾸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적응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죠. 그렇다면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는 원인 식품은 무엇일까요? 10번째 원인 식품으로 쌀입니다.
다른 음식들만큼 나쁘지는 않지만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식물성 식품 속의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분해되어 혈류로 흡수됩니다. 이때 최종적으로 분해되는 형태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우리가 혈당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포도당이죠. 포도당은 6개의 탄소로 이루어진 단당류인데 거의 모든 식물이 이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설탕은 자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포도당 하나와 과당 하나가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설탕은 나쁘지만 복합 탄수화물은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쌀, 감자, 곡물 등에 들어있는 전분은 포도당 분자들이 길게 사슬처럼 연결된 형태일 뿐 우리 몸은 이 전분 사슬을 끊어서 포도당으로 만들어 흡수합니다. 나무나 섬유질도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연결 방식이 조금 달라서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운 형태일 뿐 결국 모든 탄수화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대부분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올릴 수 있습니다. 포도당은 탄소 6개가 고리 모양으로 연결된 기본적인 당 단위, 즉 단당류인데 우리 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테이블 설탕, 즉 자당은 포도당 하나와 또 다른 단당류인 과당 하나가 화학적으로 결합된 이당류입니다. 단맛을 내는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바로 복합 탄수화물에 대한 시각입니다. 백설탕 같은 단순당은 나쁘지만 밥, 감자, 빵 같은 복합 탄수화물 특히 전분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쌀이나 감자, 곡물 등의 풍부한 전분은 사실 수백, 수천 개의 포도당 분자들이 길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는 형태일 뿐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소화 효소에 의해 결국 이 긴 사슬이 끊어져 하나하나의 포도당 분자로 분해되어 흡수됩니다. 물론 전분식품은 단순당보다는 소화 흡수 속도가 조금 더 느릴 수 있고 도정되지 않은 곡물이나 감자에는 섬유질이나 다른 영양소도 함께 들어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포도당으로 분해되어 혈당을 올린다는 근본적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는 전분이 쌀, 감자, 옥수수, 타피오카, 수수 같은 것들이 모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의 탄수화물을 그것도 아주 자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 조상들이 쌀을 주식으로 해도 괜찮았던 이유는 지금처럼 가공식품이 넘쳐나지 않았고 몸을 훨씬 더 많이 움직였기 때문이죠. 적절한 양을 가끔 먹을 때는 몸이 잘 처리했지만 이제는 과도하게 먹으면서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리고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특히 과일의 경우 많은 분들이 과일은 무조건 좋다,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 수분 같은 좋은 성분들이 많아서 사탕 같은 가공 간식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하지만 과일에 들어있는 설탕, 포도당과 과당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결국 혈당을 올리고 인슐린을 자극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처리되는 속도에 약간 차이가 있을 뿐 필요한 설탕과 인슐린 반응은 똑같습니다. 대사적으로 건강한 분이라면 과일을 즐겨도 괜찮지만 이미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대사 건강이 좋지 않다면 과일 섭취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많은 과일과 채소를 먹어라는 슬로건보다는 더 많은 채소를 먹고 과일은 좀 줄여라가 더 현실적일 수 있다는 거.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글루텐 프리 음식입니다. 많은 분들이 글루텐이나 밀가루가 안 좋다고 생각해서 글루텐 프리 빵이나 피자를 선택하는데요. 이런 음식들이 종종 쌀가루, 타피오카, 수수 같은 다른 전분으로 글루텐만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 전분들도 몸 안에서는 설탕,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당을 올리기는 마찬가지. 겉모습만 보고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심장 건강을 해치는 9번째 음식으로 언급된 빵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빵은 전분이 많아 혈당을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밀에 들어있는 글루텐에 알레르기나 민감성이 있는 분들이 꽤 많아요. 글루텐 민감성은 장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 이러한 만성 염증이 심혈관 질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만약 빵이나 밀가루 음식을 먹고 속이 불편하거나 다른 증상이 있다면 잠시 끊어보고 몸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8번째 음식으로 알코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코올과 건강에 대해 궁금해하시죠. 알코올은 사실 자연적인 물질이고 우리 몸에는 이것을 분해하는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도 있어요. 그래서 소량이라면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소량의 알코올 자체가 무조건 독이라고만 보기는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문제는 너무 많은 양의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발생합니다.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처리하고 분해하는 거의 유일한 장소가 바로 간이에요. 알코올을 마시면 몸 전체를 순환하며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치지만 간만이 이걸 분해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죠. 와인 한 잔 정도는 괜찮을 수 있지만 매일 와인 한 병씩 마시는 것은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이 알코올을 너무 많이 처리해야 할 때 간에 무리가 가고 지방간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전에는 지방간 하면 대부분 술 때문에 생기는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떠올렸죠. 하지만 요즘 대부분의 지방간은 알코올 때문이 아니라 과당 때문에 생기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입니다.
우리가 먹는 흰 설탕자당은 포도당과 과당이 반반 섞인 건데 이 과당이 알코올과 아주 유사한 면이 있어요. 바로 간에서만 대량으로 처리된다는 점이죠. 약간의 과당은 괜찮지만 과자, 설탕, 음료, 사탕 같은 가공식품을 통해 과당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과부하가 걸리고 지방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고 이는 우리 몸 전체의 대사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간이 우리 몸의 중요한 대사 허브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싶다면 가끔 그리고 소량으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설탕이 거의 없는 증류주, 진, 보드카, 위스키 등이 그나마 나을 수 있고 와인은 포도를 발효시켜 만들어서 설탕이 있지만 발효 과정에서 효모가 설탕을 많이 소비해서 일부만 남습니다. 맥주는 곡물로 만들어서 탄수화물이 많기 때문에 와인보다 조금 더 안 좋고 최악은 알코올에 설탕까지 듬뿍 들어가는 혼합물입니다. 간에서 알코올과 설탕을 모두 처리해야 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알코올보다 설탕이 더 나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술은 너무 많이 마셨을 때 문제가 되지만 설탕은 포만감을 주지 않고 매우 중독성이 강해서 계속 찾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이나 좋은 지방 같은 영양분들은 공기, 열, 빛에 반응해서 쉽게 변질될 수 있는데 식품을 만드는 회사나 파는 가게 입장에서는 음식이 상하지 않고 선반에 오래 진열될 수 있도록 가공된 기름을 더 많이 넣고 상하기 쉬운 좋은 영양분들은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음식이 오래 지속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는 더 이상 진짜 음식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이런 결과로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바로 영양 과잉과 영양 부족 상태입니다. 우리는 초가공식품을 통해 엄청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좋은 지방산 같은 중요한 구성 요소들은 제대로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영양소를 채우지 못하니 우리 몸은 계속 음식을 찾게 되고 초가공식품에 들어있는 매력적인 맛과 화학 물질들 때문에 또다시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게 됩니다. 결국 이렇게 과식하게 되면서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이 막히고 신진대사 건강이 나빠지고 인슐린 저항성, 대사 증후군 같은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이 처리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계속 밀어 넣으니까 막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몸을 막히게 하는 것들을 멈추면 우리 몸은 스스로 처리하고 다시 깨끗해질 수 있으니 지나친 걱정은 버리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심장 건강을 해치는 6번째 음식은 패스트푸드예요. 패스트푸드도 넓게 보면 초가공식품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죠. 따뜻하고 금방 나오고 햄버거나 치킨, 감자튀김처럼 보기에도 음식 같아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햄버거에 고기 패티, 빵, 채소가 들어있으니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조금씩 다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재료들, 즉 빵에는 설탕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설탕, 롤빵, 감자튀김이나 다른 튀김 음식은 앞서 이야기한 가공된 씨앗 기름에 튀기는 경우가 많아요. 드레싱에도 씨앗 기름과 설탕이 듬뿍 들어있고요. 패스트푸드점에서는 탄산음료나 밀크쉐이크 같은 설탕 폭탄 음료도 함께 판매하죠. 햄버거 패티와 샐러드 위주로 먹어서 2,500칼로리를 채울 때와 패스트푸드점에서 같은 2,500칼로리를 먹을 때의 차이를 비교한 실험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칼로리라도 패스트푸드는 탄수화물 함량이 훨씬 높고 특히 눈에 보이지 않는 추가 설탕이 하루에 150g이나 됩니다. 이 양은 많은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먹는 설탕 양과 비슷합니다. 이처럼 패스트푸드는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탕, 나쁜 지방, 그리고 가공된 탄수화물이 복합적으로 들어있어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에 부담을 주고 심장 건강을 해치기 쉬운 초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장 건강을 해치는 5번째로 씨앗 기름 종자유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다뤄봅니다. 왜 씨앗 기름이 문제일까요? 씨앗 기름이 오메가6 지방산 함량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모두 필요하지만 이 둘의 균형이 정말 중요해요. 이상적인 비율은 1:1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 씨앗 기름을 많이 먹으면 이 비율이 20:1 정도로 깨질 수 있다고 합니다. 오메가6 지방산은 균형이 맞을 때는 괜찮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많아지면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6 함량이 높은 것 외에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씨앗 기름을 얻는 과정이 매우 가혹하다는 점입니다. 씨앗에서 기름을 짜내려면 엄청난 압력과 열을 가해야 하고 종종 핵산 같은 화학 물질까지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세톤을 사용해서 지방을 추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가혹한 과정을 거치면 기름이 산화되고 변질되기 쉽습니다. 특히 우리가 흔히 접하는 3가지 씨앗 기름으로 콩기름, 카놀라유, 옥수수유 등 씨앗이나 곡물에서 기름을 얻으려면 높은 열과 압력, 그리고 화학 물질이 필요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가공만 거쳤다면 얼마든지 괜찮을 수 있죠. 예를 들어 엑스트라버진 올리브유나 코코넛 오일은 올리브나 코코넛처럼 지방 함량이 높은 과육에서 기름을 짜내기 때문에 약간의 압력만 가해도 기름이 잘 나옵니다.
이런 경우는 가공 과정이 적어서 기름이 파괴되지 않고 좋은 성분들이 잘 보존될 수 있으니 일상생활에 참고하시면 매우 유용하실 것입니다. 냉압착 방식으로 기름을 짜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놀라유도 냉압착 방식으로 만들면 유기농이라면 괜찮을 수 있어요. 호두 기름이나 아보카도 기름처럼 냉압착으로 얻을 수 있는 다른 기름들도 가혹하게 가공되지 않으면 영양이나 풍미가 잘 보존될 수 있답니다. 이어서 심장 건강에 문제가 되는 네 번째 음식으로 튀긴 음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음식을 튀긴다는 조리법 자체보다는 튀길 때 어떤 종류의 기름을 사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패스트푸드에서 흔히 사용하는 가혹하게 가공된 씨앗 기름 블렌드 식물성 기름이 문제인데, 게다가 이 기름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재가열하고 하루 종일 높은 온도를 유지하면서 튀기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계속 데워지고 사용된 기름은 점점 더 산화되고 변질되어 우리 몸에 해로운 산화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만들어내죠. 처음부터 좋지 않은 기름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사용하면 점점 더 나빠집니다. 만약 집에서 가끔 튀김을 해 드신다면 돼지기름나드, 소기름수지, 코코넛 오일처럼 열에 안정적인 지방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추천합니다. 이런 지방들은 높은 온도에서도 잘 변질되지 않고 산패되지 않아서 가혹하게 가공된 씨앗, 기름보다 건강에 덜 해로울 수 있다는 거죠. 심지어 카운터에 몇 달을 놔둬도 괜찮을 만큼 안정적입니다. 여기서 안정적이라는 것은 산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기나 열에 노출되어도 쉽게 변질되거나 산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코코넛 오일 같은 경우는 상온에 두어도 몇 달 동안 괜찮을 만큼 안정적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지방은 요리, 특히 고온에서 하는 튀김 요리에 사용할 때 비교적 덜 해롭습니다. 최근에는 마가린 사용이 줄고 더 건강하다고 알려진 대체품들도 나왔지만 마가린이 여전히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가공된 나쁜 기름으로 만들어진다는 점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가린처럼 원래 액체 상태인 기름을 고체나 반고체 형태로 만들어서 버터처럼 바르기 쉽게 하려면 수소 첨가라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전에는 부분 수소 첨가를 많이 했는데 이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이 생긴다는 것이 밝혀졌고, 트랜스 지방이 우리 몸에 매우 해롭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문제가 되었죠. 트랜스 지방과 그 밖의 심장 질환을 일으키는 음식들에 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지킴이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건강백서TV입니다.